셋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미경 작가님과 함께 엄마의 자존감 공부 읽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거 인스타 생방송 잠깐 해도 돼요? 오, 안 네. 돼요? 좋아요. 라이브요? 그 라이브를 네, 제가 해야지. 들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김미경이에요. 오늘은 요주 장강명의 이게 책 뭐라고? 이게 뭐라고라는 그 팟캐스트 지금 녹음하는 데 왔는데 일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우리끼리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라이브 하기로 했어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거의 뭐 2시간 넘게 지금 여기 그 소설가 장강명 선생님이랑 요조 씨랑 같이 토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자. 많이 오셨네. 그랬구나. 이걸 세로로 찍어야 돼. 그치? 이렇게 하면 옆으로 보이지? 맞아. 이렇게 찍어야 돼.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어른과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죠. 책 이게 뭐라고가 중계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요새 너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존감 필터 얘기까지 했고요. 예. 그게 무언가, 이거를 어떻게 자존감 필터가 우리한테 작용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존감 필터가 되게 조그만 사람들을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CEO야. 네.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자존감 필터가 되게 낮은 사람들의,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해요. 왜 회사 사장님들 중에서 엄청 왜 강한 사람한테는 막 이러는데 약한 사람한테 막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 필터가 요만해서 그걸 해석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런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가서 특히 자녀 문제 전혀 해석 못해요. 만약에 애가 무슨 사고를 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 그러면 애를 찍어 누르고 지적 폭력을 가하죠. 왜냐면 애가 약자잖아요. 네. 느낌이 오세요? 네, 약자한테 네. 강한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아버지가 이만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넌 도대체 왜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갖고 애를 찍어 누르는 거죠. 근데 자존감 필터가 큰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약한 사람들을 보듬을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성공해도 자존감 필터를 싹 나오잖아요.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 막 되게 유명해졌어. 그러면 자존감 필터를 크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요. 이 자존감 필터가 내 인생의 엄청난 해석의 틀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되게 막 망했고 힘들어. 그래도 어떤지 아세요? 자존감 필터를 탁 나오면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지. 이 불행은 내 편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존감 필터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자녀가 같이 키워나가잖아요. 그런 집이 안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당연히 행복해지죠. 진짜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들 중에도 네. 그 자존감 필터가 약해가지고 자녀한테 그 지적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저 책 읽으면서 진짜 끄덕끄덕한 게, 네. 그래가지고 왜 명문대 아버지 명문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 때쯤 가가지고 이제 꺾이는 거, 그리고 그 자녀도 사춘기 때 이미 그거 다 안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지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안다는 것도 제 근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네. 참 불행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기가. 이게 되게 많은 엄마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것 자체가 교육이 될 거다. 내가 성공하면 그게 자녀에게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공했다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요? 그럼 성공했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 아이라는 생명을 독립체로 인정하고 그 아이의 성장의 속도와 성장의 시간을 이해해 줘야 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갭이어라는 거 아세요? 네. 갭이어. 갭이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갭이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업주부는 아이 키우는 게 갭이어예요. 또 회사를 다니던 한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자기 시련을 겪으면서 여행도 좀 하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거 갭이어예요. 누구나 갭이어가 인생에 2-3번 이상 발생돼요. 누구나. 근데 만약에 갭이어가 어떤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발생돼야만 하는 애도 있어요. 운명적으로 그거를 지나야만 잘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부모들이 어떠냐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는 왜 나처럼 되지 못하냐고 애들을 채근하고 애들의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재수 같은 거 하거나 뭐 대학을 남보다 좀 늦게 가거나 뭔가 남보다 속도가 느릴 때 나 늘 말해줬던 게 있어요. 엄마가 50 넘어 살아보니까 말이야. 대학을 20살에 들어갔는지 23세 들어갔는지 나이 들으면 표시가 안 나더라. 그러니까 네 시간을 가져라.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네, 아무 네, 표시 네. 안 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부모의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부모가 자존감이 필터가 큰 사람은요. 자녀가 재수하고 삼수에 이게 필터를 거쳐 나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표시가 안 난다. 네 시간 해라. 이 시간은 너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이런 건데 대부분 자기의 성공 스토리가 짬짬이 써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녀에게 대비해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가 자녀를 이해하는 수준 자체가 아버지 20살 때예요.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네. 20살 때와 내가 자녀 너만 할 20살, 때는, 내가 너만 네, 할 때야. 네. 그래서 뭐냐면, 하긴 뭐, 나도 20살 때 그랬으니까 저놈도 그렇겠지. 이게 이해 수준이에요. 근데 내가 20살 때 안 그랬으면 얘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생명이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50내 당신 하나로 비교가 되고 평가가 돼야 되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막 애한테 끊임없이 미안해하고 이런 어머니 그것도 자존감 필터가 부족한 네, 것이다. 그렇죠. 미안해 하시면은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엄마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가 제가 직장 다니는 바람에요. 내가 애를 제대로 못 돌봐줘서. 나 연기해도 돼, 진짜 이런 거. 근데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야. 하려고 그래. 제가 직장 다니냐, 내가 애를 못 돌봐줘서 그래서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아니요, 걔 원래 못했던 애예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에 있었어 봐. 더 스트레스 받아갖고 둘 다 안 됐을까요? 둘 다 이상해졌을까요? 그래도 하나는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 네.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은 엄마들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엄마가 자녀에 대한 미안함은요. 자녀에게 뭘 유발시키는지 아세요? 부채의식. 그렇지. 네. 죄책감이요. 근데 애가 부모한테 가져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죄책감이에요. 왜냐하면 죄책감은 곧 뭘로 변질되는지 아세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로 좌절로 변질되거나 혹은 그렇죠. 나보고 뭘 더 어쩌라고 분노로 전환돼요. 근데 내 꿈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좌절과 분노에 다 쓰면 애는 어떻게 되게요? 꿈꾸지 못해요. 에너지를 거기에 다 쓰는 바람에. 그래서 자녀에게 자꾸 미안해하면 자녀는 지금 꿈꿔야 될 에너지가 좌절이나 분노로 변질된다. 엄마가 미안해하면 안 돼.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인상 깊었던 한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 네. 130쪽인데요. 읽어봐 드릴게요. 130쪽이요? 네. 예. 모든 엄마는 완벽할 수 없다. 잘한 판단조차도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이에게는 압력 행사가 되기도 한다. 무심코 던진 말이 아이에겐 평생 잊지 못하는 조롱이 되기도 한다. 처음 해보는 엄마 노릇이니 잘한 것 반, 망치는 것 반이다. 그럴수록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한 번은 세세히 되짚어봐야 한다.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엄마 잘못 리스트를 차분히 읽어내려 가봐야 한다.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의 마음속 상처난 부위가 치유되고 고장난 부분이 바로잡아진다. 네. 네, 이 부분인데 저도 읽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책을 보면 원장님께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힘들었다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제 기억을 못하고 내가 그랬는지,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줬는지 기억을 못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자각을 하시고, 실제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대목을 보고 정말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엄마한테 그런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게 있어요. 근데 사과를 안 해, 엄마가.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지한 사과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사과를 진짜 그래요? 진짜 사과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사과를 안 해서 제가 그 부채감을 계속 갖고 있다가 동화로 만들었어요. 진짜? 네, 그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엄마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를 읽고 나서야 네가 이만큼이나 힘들었구나. 자녀들도 나중에는 엄마 노릇을 해보면 엄마 노릇이라는 하루하루가 다 실수투성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한 번도 못 크고 애를 키우는 게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네. 애를 키우니까 엄마는 모든 걸 희생한다고 생각하잖아. 네. 근데 희생함 속에 억울한 우울함이 숨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시간 다 써. 내가 널 위해서 24시간 집에 있고 그쵸. 밥을 해. 이것 때문에 애들한테 가끔씩 애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애를 안고 있으면서 한 번도 안 커본 내가 너를 키우는데 내 생명을 다 쓰고 있다라는 그 아쉬움이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 직장 다니고 막 그 시간 많을 때는 안 했던 게 애를 안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생각나죠. 나 영어 하고 싶다.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나 집에 이렇게 있어야 돼. 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수없이 실수하고, 그리고 안 커본 내가 애를 키우니까 애를 상처내는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난 정말 우리 큰애한테 너무 미안해요. 특히 큰애는 내가 26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엄마의 말도 시행착오도 못하게 많았어요. 네. 나는 우리 큰애를요 좀 독한 언니쯤으로 대했어요. 그래갖고 큰애가 엄마 나 반장 못했어. 그러면은 나는 우리 아이가 반장을 싫어하는 성품이 내부 안에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맞아요. 그 얘기도 책에 나오죠. 반장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 같은 애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싫어해요. 뒤에서 훈수 두는 걸 더 좋아하는 애예요. 우리 딸은요, 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 딸은 친한 친구가 무진장 많아요. 우리 딸은 친구들 중에 상담가예요. 그렇구나. 원래 반장은 상담 못하죠. 이끌기만 하고. 그쵸. 나는 걔한테 우리 딸이라는 생명체 안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 우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육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걸 넣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아이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서 도와주는 게 양육이거든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장을 해! 왜 안 하니? 그 자신감이 없으면 너 세상을 어떻게 살아? 손을 들어! 저요! 엄청 야단쳤어요, 내가. 애가 막 울더라고요. 미쳤지. 나는요 30대 때 왜 그렇게 많은 애를 왜 이렇게 상처를 냈을까? 왜 우리 아이의 안에 그 괜찮은 아이라는 걸 내가 매일같이 나는 엄마 말대로 하면 되게 쓸모없나 보다. 나는 되게 부족한가 보다. 나까지 게 뭐가 되겠어. 우리 엄마처럼 괜찮은 여자 못 되겠다. 왜 나와 그 생명이 라이벌을 되게 하게 만들었을까? 왜 나랑 싸우게 만들었을까? 자기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성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란다였어요. 우리 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딸이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하면 안 돼.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러다가 자세를 바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내가 우리 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무릎을 안았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가 안 해봐서 그래서 막 울었더니 우리 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잘해. 내가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너 나중에 너 나중에 애 낳으면 엄마가 참여하는 뜻에서 네 애 다 키워줄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못 다 키운 엄마 애나 키우세요. 내 애는 내가 키우면서 나도 훈련할게. 엄마는 우리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그냥 엄마 애나 다 마저 키우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한참
한참 감동적인 대목에서까지 이렇게 빵 터뜨려 주시면 그게 내 특징이에요. 원장님 그랬어요. 그러면은 진짜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 내가 바보짓 많이 해서. 네,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에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하면은 잘 자존감을 키우면서 엄마도 그렇게 죄책감 안 들고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존감을 키워줘라 그러면 감을 못 잡으세요. 네, 되게 그 어려워요. 말이 좀 그래서 막연하니까. 막연하죠. 찌찌뽕. 그렇지 막연하죠. 네. 그래서 내가 키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아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모든 아이는 원래 자존감을 갖고 네. 태어난 거예요. 원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찍어 눌러서 저 지하 밑바닥에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끌어올려주면 되겠죠. 네. 끌어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걔가 자존감을 연습하게 하면 돼요. 나한테 자존감이 있다는 걸 애가 매일 깨닫게 연습하는 자존감 그래서 연습. 연습. 그래서 그걸 뭘로 하느냐면 엄마들은 어디서 유명한 말 끌어다가 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리액션을 잘 하시면 돼요. 리액션이요. 그러니까 애를 잘난 척하게 만드세요. 잘난 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자존감이 커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걸 매일 느끼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잖아요. 네. 우리 엄마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나 참 괜찮은 부모 밑에서 컸어요. 그래서 나한테 자존감이라는 기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고 믿어요. 우리 엄마가 늘 그 얘기를 해요. 미경아 있잖아. 너는 잘 될겨. 왜? 잘 돼. 왜냐고 엄마. 너 내가 꿈을 얼마나 좋은 걸 꿨는지 알아. 너 있잖아. 내 태몽 얘기해줘. 네 태몽이 어떤지. 백마탄 기사가 딱딱딱 하고 가는데 수천 명이 나를 그 백마탄 기사를 따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백마탄 기사의 꼬리를 잡고 날랐대요. 그래서 넌 수천 명이 따를 거다. 무조건 잘 될 거다.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수천 번을 듣고 컸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42살 때쯤인가 우리 엄마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그래요. 우리 엄마 친구가 우리 엄마 초등학교 단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국어 선생님이에요. 네. 나한테 이래. 미경아 있잖아. 네 엄마 같은 여자는 없어. 되게 훌륭한 여자예요. 왜요? 그 태몽 있잖아. 지겨워 죽겠어. 그 얘기 그만해. 나 추천 더 들어. 지겨워 이제. 이년아 그거 다 뻥이요. 정말 반전. 나 완전 놀라. 뭔가 이렇게 네 엄마가 전행겨. 네 엄마가 그러더라. 시골에서 키웠지만 애들 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태몽이라도 좋은 거 줘야겠다고. 네가 국어 선생이니까 빨리 와서 이년아 고쳐줘. 내가 초안 써놨어. 그래서 갔더니 초안을 다 써놨더래 우리 엄마가. 그때 흑마로 돼 있는 걸 백마로 직접 고치셨고 수만 명 돼 있어서 너무 뻥친 것 같아서 수천 명으로 바꿨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원래 태몽은 뭐예요? 밭에서 옥수수 땄대야.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 딸 넷의 아들 하나 모든 남매의 태몽은 다 지어냈어요 우리 엄마가. 야, 멋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진짜 엄마가 멋있다. 우리 5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죠. 뭐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우리 앞에서 지적 폭력을 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 잘나신 적이 없어요. 늘 우리를 잘나게 해줬어요. 아유 그렇게 영어 한 달밖에 안 하고 네가 외국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한겨? 아유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어? 너 그렇게 빨리 외국 나가고 아르바이트 자리 금방 구하는 애 너밖에 없어. 늘 이렇게. 그래서 언제 아세요? 나라는 생명이 너무 잘났다라는 걸 늘 잘난 척하게 해줬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걸 배웠거든요. 저 우리 아들 자퇴하고 검정고시 붙었거든요. 75점으로. 그만하면 나요. 개다리 춤을 거실에서 5분간 췄어요. 음악 틀어놓고.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막 민망해하다가 막 되게 좋아했어요. 아싸 75점 나 검정고시 잘했어. 그때 아이의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자퇴하면서 막 찌그러졌던 자존감 밑바닥에 있던 게 어떤지 아세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퇴했을 때도 저 원장님께서 맞아. 뮤지션이 되려면 자퇴 정도는 해줘야 먹어준다고 그렇게 유주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들은 못해서 여한이라고. 정말요. 제가 그 얘기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느덧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자기 자태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음. 그렇게 믿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나 남편이 힘들어하거나 누군가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는 2배, 3배 클 수 있는 기회예요. 가장 불행할 때 가장 자존감이 크게 크거든요. 왜냐? 해내니까. 해내니까. 약간 이제 조금 맥락이 다를 수도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원장님께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어머니들이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네. 시간도 잠룡의 시간이다. 나는 용이고 잠자는 용이라서 네. 그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또 셀프 자존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 정말 와닿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떻게 전업주부의 마음을 그렇게 잘하시고. 제가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 전업 작가가 되려고 그만뒀는데 이제 수입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룡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아. 표현은 약간 달랐는데 네. 나는 이제 꿈을 찾아 중년에 도전을 하는 아저씨다. 어떤 영웅서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난 영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버텼는데 이야. 영웅, 용 뭐 이렇게 네. 진짜 그렇습니다. 좋은. 저는 이걸 자존감 공식이라고 불러요. 나한테는 자존감 공식이 한 10가지, 한 100가지쯤 될걸요. 자존감 공식. 예를 들면은 이런 네. 거예요. 자존감 공식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렇게 내가 아까 그 장 선생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서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쉬었을 때 수입도 끊기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네. 오늘이 너무 비참하죠. 네. 그럴 때는 뭘로 봐야 되냐면 손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90년으로 시간을 넓혀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보지 말고 자존감 공식이에요. 확 늘려보세요. 그럼 이게 보이지 않아요? 잠룡의 시기가? 삼국지에서 보면 모든 영웅 호걸은 다 15년, 10년의 잠룡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무명 시절 때 모든 실력은 다 커요. 그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안 커요. 그래서 잠룡도 사실은 우리에게 뭔지 아세요? 아무한테나 오지 않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 지금 애 키우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애가 어린이집도 안 가서 너무 시간도 안 나고 미칠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잠룡이야. 90년으로 보세요. 대부분 그때 책 읽다가 인생의 방향을 잡아요. 그 시기가 없었다면. 그게 잠룡의 시기예요. 사람이 되게 마음이 똑똑하는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컸습니다. 높은 거야. 그래서 자기를 지금으로 안 보고 90년으로 자존감 공식으로 넓혀서 볼 수 있었던 거야. 브라보. 나 이런 사람 좋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서 몇 곳에서 이제 뭐 재취업이나 뭐 이제 스카우트 그런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근데 나 영웅인데 그걸 왜 가? 그렇지. 가던 길을 가야지. 이야. 그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저희 자존감 오늘도 또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자, 봐요. 우리 아들이 자퇴했을 때 내가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다. 그리고 이 불행은 네 편이다. 자, 꺾여진 나뭇가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 네가 왜 자퇴했는지 알아? 왜 꺾여졌는지 알아? 다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자퇴는 어쩔 수 없이 배치된 거야. 이 시선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날을 봤으면은 슬퍼서 안 나오는데 90년으로 보니까 시간을 확 넓힌 자존감 공식으로 보니까 내 아이의 그날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영웅의 시기라고요, 그게. 그 보는 시야 자체를 좀 되게 늘려야 되겠다. 네. 이 멀리 방법이 여러 멀리 가지가 있어요. 보고. 이걸 시간으로 넓히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위에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게 멀리 떨어지면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식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걸 늘 적어라요. 자존감 공식이라고 불러요, 나는. 그렇구나.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원장님 많네요. 계시는 동안에 빨리빨리 이 책의 좋은 공식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좀 뜬금없는데 또 저의 심금을 울린 구절 네. 돈 얘기. 돈 얘기? 네. 중요한 얘기니까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잘 들리게요. 버는 돈과 타는 돈은 그 안에 든 내용이 다르다. 버는 돈 안에는 수많은 과목의 스승이 존재한다. 인내, 사회성, 성품, 눈치 등 각각의 스승이 돈을 벌 때마다 등장해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나 타는 돈은 별 스승이 없다. 오히려 거짓말하기, 비굴하기, 부풀리기 등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맞습니다. 돈 타려면 막 이렇게 애들이 용돈 찾아가. 타는 돈의 수동성에서 버는 돈의 능동성을 체험하는 것. 그 안에서 꼭 만나야 할 스승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경제교육 강의를 듣고 책으로 공부해도 알 수가 없다.
몸으로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나는 아이들이 돈에 관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과 꿈을 스스로 밀어주는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돈을 벌어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비로소 당당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먹고 자고 배우고 꿈꾸는 일을 밀어줄 수가 없으면 어른이 아니다. 정말. 네.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와닿으셨어요, 작가님은? 제가 좀 철이 늦게 들었는데 돈 벌면서 철든 것 같아요. 그게 뭐 유저님 알바 되게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알바 한 2-3개 정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돈 벌면서 정말 사람이 지혜로워졌어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뤄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무모한 계획 안 세우고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달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부자가 되라, 돈 벌어서 돈 펑펑 쓰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돈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돈 쓰면서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도 돈 쓰고 죽어야 돼요. 결국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게 세상과 나와 살아가는 거래에 되게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끈을 이어주는 끈들이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타고난 생계부양자예요. 저는 아까 제가 잠시 그 얘기했지만 나는 이 직업 안에서 내가 느꼈던 건 뭔지 아세요? 이 직업이, 이 강사라는 직업은 나와 25년을 함께 있었어요. 이 직업은 나를 처음에 굶겼어요. 아시죠? 직업이 나를 굶길 때가 있어요. 왜 굶기는지 아세요? 내가 그 직업이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직업을 만들어 놓지 못해서예요. 직업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직업을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 강사 1년 차면 내 직업, 강사라는 직업이 1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살짜리와 5살이 되고 5살짜리와 지금 25년 떳떳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직업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25살이 되는 때까지 얘 원망스러울 때 많았죠. 딴 거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너무 더디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얘를 쭉 키워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직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나는 직업을 먹여 살리고 이 서로 유기적으로 두 개의 생명이 같이 살아내는 동안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번 돈으로 나를 먹였고요. 내 자식을 키웠고요. 그리고 나는 남들에게도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진짜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을 동시에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진짜 자기 생명과 남의 생명까지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 꿈과 자기 생명을 스스로 스폰해 줄 수 있는, 스스로 서포트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가르치고. 확실히 그런 걸 깨달으면서 돈을 벌어야 돈을 쓸 때에도 그럼요. 충분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소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자기를 벌어먹게 해주는 그 일, 그거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전 진짜로 그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이 강사라는 직업이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얘가 큰 언니예요. 강사라는 직업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제일 큰 애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25년 키웠으니까 큰 애죠. 얘랑 매일 대화하는데요. 내가 널 어떻게 해줄까? 너 어떻게 은퇴하게 해줄까? 너 멋있게 내려오게 내가 도와줄게. 자, 올해는 책도 쓰고 공연도 하고 진짜 신나게 한번 달려보자. 걱정하지 마. 내년에 조금 쉬게 해줄게. 괜찮아. 나는 얘를 늘 위로하면서 얘를 먹여 살려요. 같이. 그리고 얘는 또 뭐라는지 아세요? 너 나 때문에 되게 자부심 갖게 됐지? 그래. 서로 고마워하는. 나는 얘를 언젠가 이 강사라는 애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얘를 은퇴시킬까? 이게 나한테 중요해요. 근데 얼마 전에 새로 잉태해서 새로 난 또 하나의 생명체 있어요. 이거 옷이요. 얘는 지금 몇 지금 살이죠? 4살짜리예요. 4살짜리. 네 살. 그래서 네. 얘가 미쳐 날뛰어요. 아주 신나갖고 맨날 이러고 나를 괴롭히고 막 같이 일해줘요. 옷 만들어줘요. 막 이러거든요. 얘랑 놀아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자부심을 느끼고 야 내가 너 먹여 살려줬어. 네 가족도 먹여 살려줬어. 너도 키워줬어라는 이 직업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얘를 서포트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저만 해도 이제 40대 초반이 되니까 친구들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딴 거 할 거 없어서 한다. 뭐 가족 부양해야 되니까 한다. 그리고 나 회사 나가는 게 싫다 아침마다. 그러면 정말 불행한데 이 지금 오늘 들은 얘기를 전해주려고요. 너의 일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내가 되게 좋아하고 내 재능이고 내가 너무나 내 꿈인 일을 갖고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인생에. 근데 맞아.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내 생명을 먹여 살리고 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매일같이 여기 가서 뭐 제일 중요한 게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홈플러스 갈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가서 시장 바다가 먹고 애들이랑 웃고 TV 보고 이게 생명의 90%예요. 이걸 책임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거든요. 정말 위대한 일.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얘는 너무 나에게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그래서 꼭 뭐 우리가 막 저는 꿈을 이뤘어요. 이러지 않더라도요.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꿈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꿈이요. 살아가는 꿈이요. 그것만 해도 내 직업은 내 할 일의 90%를 한 거니까 내 직업한테 고맙다고 하고 같이 가야 돼요. 진짜 자기 직업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제 친구도 있거든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한다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야. 그 직업은 90%의 일은 다 한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또 책 읽으면서 정말 감명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유능한 나를 오래 데리고 살면 무능해진 나를 만나는 게 무서워서 결국 무능해진다. 무능한 나를 만나야 유능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밀라노였죠. 옷 공부하러 네. 이제 유학 시절에 겪으셨던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면서 유학 시절이랄 것도 없어요. 그 한 50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포토샵 마스터 하신 게 그럼 50일 만에. 예, 진짜 했어요. 저. 근데 어떤 거였냐면 네. 제가 이렇게 고백을 좀 할게요. 사실은 내가 남들은 나한테 좋겠다. 그렇게 밀라노 훌쩍 떠나고 얼마나 좋으냐. 쉬웠겠어요. 훌쩍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내가 꼭 돈을 줘야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19명이에요. 나는 그걸 책임지고 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내가 한국을 2달 정도 떠난다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이 2달간 무사할 수 있는 돈을 다 주고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내가 이 밀라노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 회사 회계보는 최이사와 내가 얼마의 돈이 있어야 내가 2달간 강의 안 해도 다 돌아가니 되게 쓸쓸한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액수를 얘기하는데 너무 놀래서 그럼 나 평생 못 가겠구나. 그날 내가 속상해서 울었어요. 평생 못 가겠구나. 이건 언제든지 끊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최이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세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요 1년 넘게 적금을 들어서 간 거예요. 적금은 밀라노 갈 돈이 아니라 내가 2달간 없어도 한국이 유지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월급 다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드디어 정말 밀라노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일 속상했던 내가 만났던 내 무능. 나는 한국에서 유능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멀쩡해 보이잖아요. 밀라노 가니까 세상에 이런 무지랭이가 없어. 세상에 하루 종일 8시간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반이 날아가요.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속상하다. 하루 종일 지쳐.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요. 더 속상해. 왠지 아세요? 숙제가 뭔지 몰라. 숙제가 뭐지? 이거 아세요? 이 숙제가 맞는지 모르면서 밤을 새우는 그 비참한 기분?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압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수업을 잘 안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포토샵 한 번도 안 해본 걸 영어로 포토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건지 아세요? 왜 이런 거 30년 만에 해우하는 그 묘한 그 감정? 내가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감정인데 이거 무슨 감정이지? 나 처음 강의할 때. 강의할 때 너무 무서워서 쫄고 강의 평가 나오면 못해서 막 울고 막 했던 그 무능과 매일 싸웠을 때 나는 정말
가슴 안에서 열정이 솟았거든요. 내 무능과 싸우느냐고. 근데 어느덧 무능과 오래 싸우다 보니까 유능해진 거예요. 강의하는 일이. 그래서 무능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 내 무능을 만나니까 30년 전 열정이 되살아. 죽었어 이제 시작한다 영어.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 요새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다 자막 없이 봐요. 그렇습니까? 와. 아, 그냥 본다고요. 보지도 못해요. 그렇군요. 아니야. 도 내가 아니야,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럼. 네, 볼 수 있는 용기. 그럼요. 그렇죠. 되게 궁금한데 참고 봐야 그럼 되니까. 30%만 알아들어도 끝까지 가는 그 용기. 절대로 자막을 누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용기. 내가 얼마 전에도 그 법정 드라마인데 변호사가 감옥 갔거든. 왜 갔는지 여태 몰라. 그래도 끝까지 보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이 용기. 아, 진짜. 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 무능과 싸우는 열정이 계속 매일매일 지속되면요. 어느 순간 유능해져요. 나는 그걸 성취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무능이 닥쳤을 때 그래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겨내리라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네. 저를 비롯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게 하는 상황에서 되게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저만 해도 네. 되게 도망자의 기질이어가지고 내가 좀 힘들면 전 무조건 도망가고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살 빼고 싶은데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 빼요. 아, 그렇구나.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꼭 풀어야 되는 숙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나한테 주기. 이걸 누가 줘요? 그렇지. 이걸 누가 줘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요. 내 무능의 덩어리 실체를 보실 거예요. 무능을 자꾸 피하다 보면 큰 덩어리 점점 그게 커지는구나. 그게 점점 커지죠. 무능을 피하면 무능이 점점 커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점점 커져서 덩어리째로 만나서 그 내 무능함을 마지막으로 그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게 우울증으로 와요. 묵 가라앉는다. 그래서 무능은 잘게 쪼갤수록 처리하기 쉬워요. 덩어리채로 오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근데 그게 습관인 거 아세요? 내 무능을 처리하는 거 처음에는 되게 버겁고 되게 싫어요. 근데 자꾸 대하다 보면 그놈의 무능도 알고 보면요 별놈이 아니에요. 유능으로 가기 위한 초보 단계를 무능이라 그래요. 별놈 아니에요. 당해보면. 선생님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무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 무능을 싸워서 이제 없애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 10밖에 없는데 그 무능을 처리하려면 50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네. 이제 그거를 제가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능은 처리를 했어요. 조금씩 유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체력이 안 따라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른 에너지를 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남 따라 하려고 그러다가 다 소진해 버리시면은 안 돼요. 그건 내 에너지를 갖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에 나는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에너지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나한테 있는 에너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잘 타고났어요. 체력을. 나는 부모로부터 체력을 타고났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30대 체력 못지않게 일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친구 중에서 체력이 완전히 우리 흔히 저질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체력에 맞는 사람들은 되게 조용히 천천히 움직인다. 근데 세상엔 조용히 천천히 움직여야만 더 잘 되는 일들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일들이 내 친구는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오랫동안 묵어야 되는 장막 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하거든요. 걔는. 근데 도자기는 나처럼 승질급한 사람은 빨리 안 구워져서 도자기를 맨날 깨다 말 거예요. 걔는 천천히 하거든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안에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고 30년, 40년 시간을 길게 잡아요. 본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있잖아요. 빨리 완성된 것과 오래 묵어서 완성된 것은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만의 속도, 나만의 시간 이거를 존중할 줄 알면서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모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체거든요. 내 몸 밖에서 이루려고 하다가 내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의 속도와 이거를 존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필요해요. 저도 뭐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 난 옛날에 못 느꼈는데 솔직히 체력이 장난이 아니었을 땐 나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뭐 2시간 자고도 미친 듯이 20일을 일했던 사람이야. 난 진짜 체력이 좋아요. 근데 요새 갱년기 오시면서 5시간 자면 무릎이 너무 시리고 아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내 시간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시간 안에 맞는 만큼만 일을 하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잠자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내가 인정해주면 그것이 100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속상하면 그게 60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100을 만들어 나가는 그 내 뭐 훈련 있잖아요. 네. 그 만족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 몸에 맞는 100 그걸 생각해 봐요. 와, 정말 이렇게 황금 같은 조언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 혹시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 네, 네, 좋아요. 사실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워킹맘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워킹맘에게라는 부분이 제가 워킹맘이 아닌데도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이 자리 빌려가지고 이렇게 워킹맘들에게 워킹맘 선배로서 좀 이렇게 맞춤형 조언을 좀 해주시면은 네, 그 두 엄마들에게 동시에 얘기할게요. 모든 엄마들은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시간에 그 일을 해놔야만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6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인생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시간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인 거예요. 자, 한 엄마의 시간을 볼까요? 애를 안고 있어요. 난 진짜 일하고 싶은데요.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꿈의 시간을 아이와 나눠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와 나눠 쓴다는 건 나눈 시간은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장돼 있어요. 아이에게. 그래서 충분히 아이에게 내 시간을 나눠주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국 내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내 시간을 저축해 놓은 거죠. 이게 어디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애가 어느 정도 조금만 크면 애가 자기 일을 잘 해나가기 시작하면 나는 내 시간을 가져요. 근데 애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내 시간도 못 쓰는 결과가 와요. 애 뒤치덕거리하고 애 사고 친 거 처리하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내 꿈의 시간을 아이와 나눠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걸 받으시면 돼요. 분명히 받게 돼요. 또 하나. 밖에서 일을 하는 엄마들은 사실 밖에서 일을 하는 엄마들은 왜 일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한테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가 다 울어요. 울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집에서 아이 본 엄마는 저 원래 꿈이 있거든요. 나 이렇게 살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운다. 밖에서 일하는 엄마들은요. 애 그 집안 들고 나는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울어 모든 여자가. 근데 뭐가 맞는지 아세요? 계속 우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자리가 맞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국은 내 몸에 맞는 시간과 공간에서 있게 되거든요. 저도 이 공간이 맞아요. 나도 많이 울었어요. 애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나 나는 여기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았고 그러면서 아이와 내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걸 오랫동안 같이 만들어 나갔거든요. 자, 워킹맘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아프다든가 애가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는 경력 단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경력 이동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천재성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늘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이 55세에도 자기 꿈을 시작해요. 제가 아는 분은 55세에 영어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행 작가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어떤지 아세요? 지난 모든 전업주부로서 아들 셋 키우면서 살았던 모든 시간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내 꿈의 시간을 충분히 나눠준 거죠. 나누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경력 이동이다. 난 잠시 내 꿈의 경력이 이쪽 가서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나는 언젠가 또 올 거야. 얼마든지 다른 시간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나는 내 시간의 영웅이다. 잠룡이다. 잠룡이다. 어디에 있건 나는 내 시간의 영웅이다. 를 생각하세요.
전국에 울고 계신 어머니들을 대신해가지고 아 근데 조금 왜 이렇게 울어? 그만 울어 도대체. 그만 우세요, 팀장님. 그만 울어 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도자기를 부으세요. 저희 팀장님이 그 아이 둘 키우고 계신데 그렇구나. 옆에서 아마 장 작가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진짜 정말 원더우먼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쵸? 네.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다 잘하고 그리고 자기 그 외모 관리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완벽하게 잘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막 고장이 나고 그래요. 아 몸이 아프면 안 돼. 그리고 막 아이도 이거보다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부터 이 눈물을 그랬구나.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내시고 내가 팀장님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붙여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붙여놓은 거 인생 구절들마다 거의 성경과 같은 느낌이. 팀장님도 아이고. 죄책감을 아유.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저희가 깨달았고 그럼요. 그런데 팀장님이 계실 자리가 여기인 것도 깨달았고 전국에 많이 울고 계신 어머니들 우실 필요가 없고 많은 엄마들을 대신해가지고 원장님을 더 붙잡고 막 여쭤보고 싶지만 엄마의 자존감 공부를 대신 추천해드리고요. 원장님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이번 올해는요 책과 함께 이제 공연하고 뭐 네. 이제 전국 투어하고 그러면 올해가 훅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저번 주부터 시작한 게 내년 4월 달에 있는 그 패션쇼예요. 저희 그 녹음하기 얘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죠. 네네네. 내년 패션쇼 당연히 아시겠지만 리디킴은 미혼 엄마들을 돕는 비영리 비영리. 패션 브랜드고 내년에 브레이브 우먼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하에 우리 미혼 엄마들이 연예인 엄마 모델들과 함께 당당하게 애를 데리고 나 엄마야, 나 엄마야, 나 엄마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라는 정말 나는 패션쇼 하다가 다 울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는데 진짜 그렇게 제가 만든 30벌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런웨이를 걷는 엄마들을 보실 거예요. 이런 패션쇼. 이런 멋있는 내가 다 만들고 옷을. 있어요. 지금 다 디자인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4월에 그래서 비로소 제 옷이 제대로 런칭되면서 대량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우리 많은 미혼 엄마들이 힘을 내겠어요. 그게 4월 달까지의 이제 계획이고 아마 저는 내년에는 한 번쯤 또 공부하러 잠깐 또 패션 공부도 조금 더 하고 싶어갖고 저는 길게는 못 가요. 알잖아요. 생계부양자라 못 가고 한 달 정도 잠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아마 저는 이렇게 평생 내 꿈에 가장 든든한 스폰서로 나 자신이 살아낼 것 같아요. 진짜 근사하네요. 원장님이랑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저희 자존감이 막 이렇게 두세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책 나올 때 또 네. 보실 테니 팟캐스트 너무 좋았어요. 나는 팟캐스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편하는 건지 정말 몰랐네. 너무 좋다. 근데 저희도 정말 좋았어요. 그쵸? 네. 네, 이렇게 정말 부흥회적인 느낌으로 팟캐스트 하고 이렇게 거의 단독 진행하신 거 알아요? 오늘? 저기 유저님 그래서. 가끔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도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여러모로 진짜 두루두루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네.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하네요. 우리 진짜 시간 참 되면은 좋았어요. 내년에 패션쇼도 우리 다 구경 가요. 다 같이. 너무 좋다. 내가 초대해드릴게요. 네. 꼭 오세요. 패션쇼냐 또 오세요. 부흥회냐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이제 저희도 마칠 시간인데요. 엄마의 자존감 공부를 읽고 나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존감을 듬뿍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엄마의 자존감 공부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처럼 내 하루는 내가 원하는 인생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일생에 풀어야 할 숙제 혹은 소망들을 하루에 담아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미래를 불안해하는 누군가 있다면 오늘 하루만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오늘 하루 안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돈 버는 일도, 가족과의 시간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집어넣어서 살아가면 된다. 오늘 하루의 일상 안에 빠진 무언가는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결국 하루라는 작은 그림 안에 인생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 그러니 힘겨울수록 큰 그림에 몰입하지 말고 하루라는 작은 그림의 도면이 완벽히 채워졌는지에만 집중해보자. 결국 그 도면대로 인생도 차곡차곡 채워지니까. 네,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